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안에 갇힌 서윤아의 얼굴은 창백하게 식어 있었다. 대기실의 거울은 화려하게 치장된 그녀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지만 윤아의 텅 빈 눈동자는 그 무엇도 담아내지 못했다.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티아라의 무게보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운명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실크 드레스의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와 닿을 때마다 그녀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어머, 우리 유나 정말 예쁘다. 꼭 백조 같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새어머니 송여사와 그녀의 딸 강미래의 목소리는 비단결 같았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송여사는 과장된 감탄사를 내뱉으며 유나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녀의 손길에서는 그 어떤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상품 가치를 확인하는 상인의 그것과 같았다. 강미래는 노골적인 질투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유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엄마 말이 맞아. 죽은 사람한테 시집가는 것 치고는 너무 과분하게 예쁜 거 아니야. 오럼그룹의 안주인 자리가 그렇게 좋아.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여는 순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화산처럼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저 거울 속의 자신을, 낯선 인형처럼 서 있는 자신을 응시할 뿐이었다. 웃음꽃이라니. 그녀의 마음은 지금 혹독한 겨울의 벌판과도 같았다. 송 여사는 미래의 무례한 말을 부드럽게 꾸짖는 척하며 유나의 귓가에 속삭였다. 미래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내 언니가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데. 유나야, 다 널 위해서. 그리고 나 아버지를 위해서야. 이 결혼만 성사되면 나 아버지 회사도 살고 우리 가족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다. 희생. 그 단어가 유나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이것은 희생이었다. 그녀의 청춘, 그녀의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었다. 아버지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아버지를,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매일 밤 술로 지사오는 아버지를 떠올리자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의 책상에서 나던 퀴퀴한 양 냄새와 깊게 파인 주름. 절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 그녀를 올감했다. 알고 있어요. 유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아버지의 회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거예요. 그녀의 대답에 송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결혼은 돌이킬 수 없었다. 서윤아는 오럼그룹의 식물인간 후계자, 권지혁의 아내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혹은 돈에 눈이 멀어 산 송장에게 시집가는 속물이라고 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화려한 결혼식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했다. 권지혁,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오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6개월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 의식불명. 의사들은 그가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숨만 붙어있는 식물인간이었다. 송 여사와 미래는 권지혁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며 노골적으로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정말 하늘이 도왔지. 그 잘난 권지혁이 멀쩡했어 봐. 우리 유나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였겠어. 지금은 그냥 대를 이을 씨바디가 필요한 거니까. 어차피 평생 누워만 있을 남자. 없는 사람 취급하면 그만이야. 넌 그냥 오럼그룹의 안주인 노릇이나 하면서 편하게 살면 돼. 미래가 덧붙였다. 맞아, 남편도 없겠다. 돈은 산더미처럼 많겠다. 언니, 완전 로또 맞은 거네.
나중에 나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해. 그들의 대화는 유나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결코 이 상황에 순응할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자신을 이 나락으로 밀어넣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복수의 시작. 유나는 평생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살아왔다.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송 여사와 재혼했을 때도 그녀는 낯선 환경에 굴하지 않았다. 늘 책을 가까이 했고 경영학을 공부하며 언젠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꿈을 꾸었다. 그녀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지금은 그 의지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때를 기다려야 했다. 신부님,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송 여사는 마지막으로 유나의 드레스 매무새를 만져주며 자상한 어머니인 척 연기했다. 유나야, 표정 밝게 하고 오늘 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여야 해. 알았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울을 향해 돌아선 그녀는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다. 슬픔도, 분노도, 절망도 모두 가면 뒤에 숨겼다. 지금 거울 속에 서 있는 것은 서윤아가 아니었다. 오롬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이 될 완벽하게 연기하는 인형이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과 웅장한 음악이 그녀를 덮쳤다. 거대한 웨딩홀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동정, 호기심, 질투, 경멸.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시선들이 창처럼 날아와 그녀에게 박혔다. 유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혼자였다. 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오롯이 혼자서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버진 로드를 따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다. 화려한 꽃 장식도, 눈부신 샹들리에도, 수많은 하객들도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생각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애가 서 사장의 딸이군. 아버지를 위해 팔려온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도 대단하지 않아. 식물인간한테 시집갈 생각을 하다니. 보통 독한 게 아니야. 오럼그룹의 재산이 얼만데. 나라면 10번이라도 가겠다. 그 어떤 소리도 유나를 흔들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감정을 차단했다. 주례대 앞까지 다다른 그녀는 멈춰섰다. 신랑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의 빈자리는 마치 그녀의 텅 빈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주례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혼인 서약을 진행했다. 유나는 기계적으로 예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선명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는 생략되었다. 신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기이한 결혼식이었다. 마침내 주례가 혼인 성립을 선언했을 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에는 축하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거대한 비극적 연극의 한 막이 끝났음을 알리는 형식적인 소음에 불과했다. 유나는 하객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아무도 그녀의 드레스 아래에서 굳게 말아쥔
두 주먹을 보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복수의 불꽃을 읽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얕보고 있었다. 가엾은 희생양, 혹은 운 좋은 신데렐라.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오늘 이 결혼식의 제물로 바쳐진 이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 머지않아 오럼그룹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핵이 되리라는 것을. 서윤아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결혼식이라는 거대한 연극이 끝나고 서윤아는 하녀들의 안내를 받아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부부 침실로 이끌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공간의 위압감에 숨을 삼켰다. 방은 웬만한 아파트 한 채 크기였고 천장은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았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마치 잘 만들어진 감옥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방의 중앙에는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 방의 주인이자 서류상으로 그녀의 남편이 된 남자 권지혁이 누워 있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고 주변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섬뜩한 소리를 내며 그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삐, 삐, 삐.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은 이 적막한 공간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사모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벨을 눌러주십시오. 수석하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나는 이 거대한 방에 남편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단둘이 남겨졌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그녀는 드레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부터 이곳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세장. 그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 그 어느 것 하나 평범한 것이 없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전시품처럼 제자리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다가갔다. 결혼식을 치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남자의 얼굴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마주했다. 창백한 피부, 굳게 닫힌 입술, 조각처럼 날렵한 콧날과 짙은 눈썹. 그는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조각상 같았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지금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자. 어쩌면 그 역시 이 거대한 부와 권력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도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군요.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동정심이었을까? 아니면 동질감이었을까?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이마 위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그의 피부는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희생양이라 나지막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선명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환청일 거라고. 그녀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다시 한번 바로 그녀의 귓가에서 울렸다. 날 불쌍하게 보는 건 당신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당신이 처음이군. 유나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침대에서 물러섰다.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권지혁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굳게 감겨있지 않았다. 깊고 어두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의료기기는 여전히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식물인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너무나도 멀쩡했다. 누구세요? 유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물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유령인가 아니면 누군가 바꿔치기 한 건가 수많은 가설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 하나 현실적이지 않았다.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차가운 얼굴에 기묘한 생기를 불어넣었다. 내 침실에서 내 아내가 될 여자에게 그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서류상으로 당신 남편이 된 권지혁이요. 거짓말, 권지혁 씨는 식물인간이잖아요. 그랬지? 어제까지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침대 옆 테이블의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방 한쪽 벽면이 스크린으로 변하며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다. 저건 미리 녹화해둔 영상이야. 내가 내는 소리를 감지해서 적절한 영상을 재생하는 시스템이지. 심박수나 혈압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최첨단 기술이란 꽤 쓸모가 많아. 유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오럼그룹의 모든 임직원과 가족들을 속인 거대한 사기극. 그렇다면 왜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묻고 싶겠지. 간단해. 내 목숨을 노린 쥐새끼를 잡으려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6개월 전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브레이크 고장을 위장한 명백한 살인 시도였지. 범인은 아주 가까이에 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분명히 다시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죽은 듯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지.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취약한 척하면서. 유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공포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철한 이성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런데 왜 저와 결혼한 거죠? 당신의 계획에 저는 왜 필요한 건가요? 권지혁은 침대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큰 키와 다부진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유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외부의 눈이 필요했으니까 이 저택 안에서 내 팔다리가 되어줄 사람. 내 편인 척하면서 적들의 동태를 살필 사람. 권력 다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인이자 동시에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아내라는 위치가 필요했지. 그래서 절 선택했다고요. 무너져가는 회사의 딸을. 정확해. 그의 입가에 다시 한번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에 대해 조사했소. 서유나.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똑똑하고 침착하며 무엇보다 강한 여자지. 아버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식물인간과의 결혼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의 배짱도 있고 오늘 결혼식장에서도 당신은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어. 슬픔에 잠긴 비련의 여주인공을 완벽하게 연기해냈지.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요. 그는 유나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물론 당신을 이 진창으로 끌어들인 당신의 새어머니와 의붓자매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 복수, 그 단어가 유나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물러섰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당신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군. 권지혁은 순순히 인정했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열었다. 몇 번의 타이핑 끝에 그는 화면을 그녀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아버지 회사인
서진건설의 계좌 정보가 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입금 내역에 찍혔다. 회사를 살리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였다. 이건 계약금이야. 그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도 지금 당장 내 사람을 시켜 막을 수 있어. 이건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고 또한 내 힘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지. 유나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버지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모든 문제가 이 남자의 손가락 몇 번으로 해결되고 있었다. 그는 위험한 남자였다. 예측할 수 없고 비밀스러운,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진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이 악마의 손을 잡지 않으면 그녀와 아버지는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손을 잡는다면 그녀는 더 깊은 심연으로 끌려 들어갈지도 모른다. 선택은 명확했다. 어차피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유나가 결심한 듯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권지혁의 눈이 만족스럽게 빛났다. 내가 제안하는 계약에 동의하면 돼. 첫째,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아내를 연기할 것. 둘째, 이 집안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내게 보고할 것. 특히 내 작은아버지인 권태만 전무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해야 해. 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니까. 셋째, 내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 그 대가는요, 방금 본 계약금 외에. 모든 일이 끝나면 당신의 새어머니와 의붓자매가 당신에게 한 짓을 몇 배로 갚아주지. 그리고 깨끗하게 이혼해주겠소. 물론 당신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서진건설은 오럼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안정적으로 키워주도록 하고,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복수와 아버지의 안정, 그녀가 가장 원했던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유나는 권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좋아요. 계약하겠어요. 현명한 선택이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더 이상 낯선 신랑 신부도 동정하는 자와 동정받는 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공모자이자 거대한 전쟁을 앞둔 동맹군이었다. 이 화려한 침실은 그들의 첫날 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복수를 계획하는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유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이제 희미한 빛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지옥 불일지도 혹은 새로운 새벽의 여명일지도 몰랐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첫날 밤은 복수를 위한 계약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다. 어둠 속에서 권지혁과 나눈 비밀스러운 계약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다. 더 이상 그녀는 무력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복수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비밀 병기이자 이 거대한 저택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권지혁은 동이 트기 전에 다시 식물인간으로 돌아갔다. 그는 눈을 감기 전 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남겼다. 이 집의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해. 하인들, 주치의, 간호사들까지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눈과 귀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특히 김 집사를 주목해. 그는 아버지 때부터 일해온 충직한 사람이니 당신의 가장 큰 아군이 될 수 있을 거야. 아침 8시 정각. 어김없이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회진을 위해 침실로 들어왔다. 어제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유나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가련한 신부가 아니었다. 밤새 특별한 이상은 없었나요?
주치의가 의례적으로 물었다. 유나는 간호사들이 확인하는 의료기기 모니터를 함께 응시하며 대답했다. 네,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1시 17분경에 미세한 근육 경련이 있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나요? 그녀의 구체적인 지적에 주치의와 간호사들의 얼굴에 놀라는 기색이 스쳤다. 아, 네. 그 정도의 미세한 반응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사모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주 작은 변화라도 모두 저에게 직접 보고해 주십시오.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간호는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두 분은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주치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신혼 첫날부터 밤새 남편 곁을 지키며 작은 변화까지 살피는 어린 신부의 모습에 감동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유나가 단순히 오럼그룹의 불을 탐내 시집온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의료진이 물러나자 유나는 김 집사를 호출했다. 수십 년간 권씨 집안에 충직한 그림자로 살아온 노인은 정중하게 그녀 앞에 섰다. 사모님, 부르셨습니까? 네. 김 집사님, 앞으로 이 댁의 안살림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출 및 보고는 이제부터 저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김 집사는 잠시 유나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그의 깊은 눈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었다. 그는 이 어린 안주인의 눈 속에서 슬픔 너머의 강인한 의지를 발견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댁의 모든 것은 이제 사모님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유나는 권지혁의 조언대로 빠르게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집안의 재정 장부, 하인들의 명단과 근무 기록 등 모든 정보를 요청했다. 그녀의 놀라운 학습 속도와 정확한 판단력에 김 집사는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오전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다. 점심 식사를 막 마쳤을 때 하인이 권태만 전무의 방문을 알렸다. 올 것이 왔다고 유나는 생각했다. 권지혁이 가장 경계하는 인물, 그의 작은 아버지. 유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대 곁으로 가 잠든 남편의 손을 잡았다. 완벽한 연기를 위한 준비였다. 아이고, 세아가 밤새 힘들었지. 문을 열고 들어온 권태만은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세련된 신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유나의 손을 맞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손길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전무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는 슬픔을 머금은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전무라니, 이제 한 가족인데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우리 지혁이가 저렇게 누워있으니 내가 대신이라도 잘 챙겨줘야지. 필요한 건 없나 뭐든 말만 하게. 그는 친근함을 가장하여 유나의 경계심을 허물려 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그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만만한 상대인지 떠보는 탐색전.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아버님,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돌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저 지혁 씨가 빨리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유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권지혁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애틋한 연기에 권태만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유나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 그 마음이 갸륵하구나.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말게. 자네까지 쓰러지면 안 되지. 오럼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자네가 해야 할 역할도 많을 테니. 그는 은근슬쩍 그녀의 책임감을 자극하며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 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유나는 끝까지 예의 바르면서도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다. 권태만은 더 이상 파고들 틈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몇 마디 위로의 말을 더 건네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침실을 나서는 순간 유나는 그의 눈빛이 잠시 권지혁의 얼굴에 머물렀다 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에는 조카를 향한 걱정이 아닌 차가운 확인과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권태만이 떠나고 문이 닫히자마자 유나는 긴장이 풀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침대에 누워있던 권지혁이 조용히 눈을 떴다. 훌륭했어. 합격점 이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칭찬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권태만은 교활한 뱀 같은 인간이야. 오늘 당신의 태도는 그에게 당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인상을 확실히 심어줬을 거요. 그의 눈빛을 봤어요. 당신을 보는데 정말 섬뜩했어요. 곧 본색을 드러내겠지. 그때까지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해. 그들의 대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송 여사와 강미래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처럼 거침없이 침실로 들어왔다. 어머, 유나야 괜찮은 거니? 첫날 밤은 잘 보냈어. 아이고, 우리 사위는 여전하구나. 송 여사는 과장된 슬픔을 연기하며 침대로 다가갔다. 강미래는 대놓고 방을 구경하며 촌스럽게 감탄사를 연발했다. 우와, 이게 다 얼마야 언니. 정말 대박이다. 이런 데서 사니까 기분이 어때? 유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전의 서유나라면 그들의 무례함에 상처받고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두 분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싸늘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요. 송 여사는 유나의 달라진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함으로 받아쳤다. 어머, 가족끼리 오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하니? 네가 걱정돼서 한 걸음에 달려왔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보시다시피 저는 괜찮아요. 이제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니 바쁘지만요. 유나는 한여를 불러 차를 내오게 했다. 그러고는 소파에 앉으며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런데 미래야, 왜? 아니, 여긴 우리 부부의 침실이란다. 손님은 응접실에서 맞이하는 게 이 집의 규칙이야. 그리고 함부로 물건에 손대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강미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뭐 언니,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아니었으면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데. 그래, 두 분 덕분이지. 유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꾸짖음보다 더 차가웠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서 두 분께 보답할 방법을 생각 중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저를 사지로 내몬 그 은혜 말이요. 송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나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의붓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경고이자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자신들이 더 이상 서유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그들의 집이 아니라 서유나의 성이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해요. 남편을 돌봐야 해서요. 유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송 여사와 강미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결국 굴욕적으로 침실을 나섰다. 그들이 떠난 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권지혁이 나지막이 웃었다.
통쾌하군. 당신 사람을 다루는데 재능이 있어. 유나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황급히 저택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권력의 맛이었다. 빼앗기고 짓밟히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자리로 올라선 자의 힘. 그녀는 결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슬픔에 잠긴 신부의 가면 뒤에 냉철한 전략가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권태만과 의붓가족이 다녀간 후 거대한 침실은 완벽한 작전 본부로 변모했다. 낮에는 서윤아가 슬픔에 잠긴 아내를 연기하며 집안을 통제했고 밤이 되면 권지혁이 깨어나 보이지 않는 제국의 황제로서 방역을 지휘했다. 그들의 이중 생활은 위험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 권지혁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그의 충직한 비서인 최 실장과 홀로그램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최첨단 보안 기술 덕분에 이들의 대화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청이 불가능했다. 두바이건은 어떻게 되어가나 권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담겨 있었다.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회장님 말씀대로 지질 조사 데이터를 살짝 변형하여 경쟁사인 글로벌 ENC 측에 흘렸습니다. 그들은 미끼를 물고 인접 부지를 저희 예상가보다 15%나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습니다. 권지혁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잘했어. 이제 권태만은 패닉에 빠졌을 거야. 갑자기 치솟은 땅값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 예산을 다시 짜야 할 테니 자금줄이 막히면 숨겨둔 비자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겠지. 그 꼬리를 잡는 거야. 그가 말하는 두바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권태만이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차기 회장 자리를 굳히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권지혁은 이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주변 환경을 조작하여 제풀에 무너지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뱀에 작은 균열을 내어 서서히 붕괴시키는 것과 같았다. 통화를 마친 권지혁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방 한쪽의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 더미에 몰두하고 있는 유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김 집사에게 받은 지난 5년간의 저택관리, 장부와 인사기록 카드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는 기업의 흥망이 걸린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녀는 성 안의 작은 균열을 찾고 있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전선이었지만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그가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이 집의 모든 것을 장악하라고. 적을 알려면 내 손안에 있는 것들부터 완벽하게 파악해야죠. 그녀는 형광펜으로 특정 항목들을 표시하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네요. 정원 관리비가 3년 전부터 갑자기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새로 들여온 식물도 없는데. 그리고 이 아트클린이라는 업체. 매달 고가의 미술품 관리비가 지출되는데. 유령 회사 같아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봐도 나오지 않아요. 권지혁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지켜보았다. 수백억이 오가는 기업 비리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소한 지출 내역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유나는 달랐다. 그녀는 작은 실오라기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이 거대한 테피스트리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이 있었다. 단순한 횡령일 수도 있지. 이 정도 규모의 저택에서는 흔한 일이야.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시기가 너무 절묘해요. 유나는 서류 한 장을 뽑아들었다.
모든 이상 지출이 시작된 시점이 당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권태만 전무님이 후견인으로서 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해요. 금액은 작지만 패턴이 있어요. 마치 누군가 정기적으로 돈을 빼돌려서 어딘가로 보내고 있는 것처럼요. 유나는 며칠 밤낮으로 서류와 씨름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직원의 신상 정보를 검토하고 그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까지 급여 시스템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열람했다. 그러다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작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권지혁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유나는 직원 명단에서 한 명의 사진을 가리켰다.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중년의 여인이었다. 박순자. 2년 전에 채용된 주방 보조원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개인 계좌로 매달 정체불명의 법인에서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어요. 급여 외의 돈이죠. 법인 이름은 청군유통. 서류상으로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작은 회사로 되어 있지만 권지혁은 즉시 최 실장에게 연락해 청군유통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10분도 차에되지 않아 답이 돌아왔다. 회장님, 청군유통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소유주는 권태만 전무의 운전기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나는 손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박순자. 그녀가 바로 권태만 전무가 심어놓은 첩자였군요. 저택의 사소한 돈을 횡령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보원이 되어 이 집의 모든 것을 보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당신의 상태에 대해서 권지혁은 잠시 말을 잃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분석은 완벽했다. 그는 거대한 숲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숲속의 독버섯 하나하나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졌다. 그의 거시적인 전략과 그녀의 미시적인 통찰력이 결합되자 그들은 무적이 된 것 같았다. 당신을 내 아내로 들인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일지도 모르겠군. 권지혁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함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 파트너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다. 진정한 동료를 향한 인정과 신뢰였다. 유나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당장 저 여자를 해고할까요? 아니, 권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건 너무 시시하잖아. 적의 눈과 귀를 빼앗는 것보다. 그것을 역이용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는 법이지.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적의 정보 경로를 파악했다. 그렇다면 그 경로를 통해 거짓 정보를 흘려 적을 교란시킬 차례였다. 우선 권태만이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권지혁이 말했다. 유나가 그의 말을 받았다. 예를 들면 당신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는 거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생각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유나는 다음 날 자신의 연극을 위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어야 했다. 절망에 빠져 지쳐가는 아내. 남편의 마지막 희망에 불씨마저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비련의 여인. 다음 날 아침, 저택에는 유나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친분이 있는 의사에게 전화를 거는 척하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남편의 상태를 토로했다. 선생님, 이제 정말 희망이 없나 봐요. 어젯밤부터는 뇌파 반응마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흐흑. 이제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이 처절한 영의는 주방 보조원 박순자의 귀에 똑똑히 들어갔다. 그리고 그 정보는 즉시
그녀의 주군인 권태만에게 보고되었다. 권태만은 그 보고를 받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걸림돌이었던 조카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어리고 순진한 조카 며느리는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터였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이 서서히 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한 두 사람이 자신의 성 안에서 조용히 웃고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수는 성공적으로 던져줬다. 이제 상대방의 함정에 빠져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서윤아가 흘린 거짓 정보는 즉시 효과를 발휘했다. 권지혁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박순자를 통해 권태만의 귀로 들어갔고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오럼그룹의 주인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하며 자신의 계획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한편 윤에게 단단히 굴욕을 당했던 송 여사와 강미래는 분노에 차 있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윤아가 이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의 주인이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의 질투와 위기감은 윤아를 끌어내리려는 음모로 발전했다. 그 계집애를 그냥 둬서는 안 돼.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쫓아내야지. 송 여사는 딸 앞에서 씩씩거렸다. 하지만 어떻게 이제 김 집사부터 모든 하인들이 다 그 애 편인 것 같던데. 강미래가 불안하게 말했다. 송 여사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사람은 돈 앞에서 약해지는 법이야. 그리고 권태만 전무도 그 애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그 애의 약점만 찾아내서 찔러주면 권 전무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그들의 계획은 윤에게 횡령과 태만이라는 두 가지 덫을 놓는 것이었다. 송 여사는 과거에 거래한 적이 있던 명품 가구 브로커와 접촉했다. 그녀는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윤아의 이름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의 가구를 구매한 것처럼 거짓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리고 그 명세서를 권태만에게 내부 고발 형식으로 전달할 계획이었다. 어린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손에 쥔 여자가 사치와 향락에 빠져 돈을 물쓰듯 쓴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동시에 강미래는 다른 하인을 매수하여 윤아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려 시도했다. 하지만 윤아가 이미 저택의 모든 직원을 장악한 뒤였기에 그녀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윤아와 권지혁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어놓은 역정보에 의해 적들이 방심하고 성급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김 집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윤에게 한 뭉치의 서류를 들고 왔다. 사모님, 메종드 르블랑이라는 곳에서 온 청구서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상식밖이라 사모님께서 직접 주문하신 것이 맞는지요? 윤아는 서류를 받아 들었다. 유럽의 어느 작은 공국에서만 제작된다는 한 점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가구들의 목록이었다. 그녀가 주문한 적 없는 유령 청구서 올 것이 왔구나. 윤아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제가 주문한 건 맞아요. 남편의 방 분위기를 좀 더 밝게 바꿔주고 싶어서요. 그냥 결제해 주세요. 김 집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안주인의 지시에 군말 없이 따랐다. 윤아의 이 의외의 반응은 적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송 여사는 윤아가 덫에 걸려들었다고 확신하며 기뻐했다. 그 멍청한 것 제 발로 무덤을 파는구나. 그녀는 즉시 권태만에게 연락해 조카 며느리의 사치와 횡령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알렸다. 권태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후계자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기 위한 완벽한 구실이었다. 며칠 뒤 권태만은 송 여사와 강미래를 대동하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윤아의 침실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걱정과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뒤섞여 있었다. 세아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권태만은 윤아의 책상 위에 거짓거래 명세서를 내던지듯 올려놓았다. 아무리 자네에게 집안의 재정권을 위임했다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써도 되는 건가? 지혁이가 아직 눈도 못 뜨고 누워있는데 남편 돈으로 사치를 부릴 생각이냔 말이야. 송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전무님, 저희가 윤아를 잘못 키웠습니다. 저렇게 돈만 밝히는 애인 줄은 몰랐네요. 오럼그룹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미래는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윤아를 쏘아붙였다. 언니, 정말 실망이야. 아픈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명품 가구 쇼핑이나 하고 다녔다니. 윤아는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 있던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두려움 대신 차가운 조소가 걸려 있었다. 연극은 이제 끝났나요? 그녀의 차분한 한마디에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화면을 세 사람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서는 명품 가구 브로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내리 송 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윤아 사모님 이름으로 거짓 명세서 만들었습니다. 약속하신 돈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송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네가 사람을 시켜서 꾸민 짓이지. 조작일까요? 윤아는 다음 파일을 클릭했다. 이번에는 송 여사의 계좌에서 브로커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시겠어요? 어머님, 모든 것이 끝났다. 송 여사와 강미래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은 권태만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윤아는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분노로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전무님, 정말 실망입니다. 권태만이 송 여사를 향해 불호령을 내렸다. 어떻게 이런 비열한 짓으로 집안을 어지럽힐 수가 있습니까? 오럼가의 명예에 먹칠을 하다니 그는 완벽하게 꼬리를 잘랐다. 자신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척, 오히려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하지만 윤아는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두지 않았다. 작은 아버님,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두 사람이 이런 짓을 꾸민 것은 작은 아버님께서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작은 아버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저를 흔들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녀의 말은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었지만 권태만의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권태만은 윤아를 노려보았다. 어린 양인 줄 알았더니 이빨을 숨긴 늑대였다. 그는 여기서 더 얽히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시오. 권태만이 송 여사와 강미래에게 소리쳤다. 그리고는 윤아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세아가,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못난 형수와 조카딸 때문에 심려를 끼쳤구나. 이 일은 내가 깨끗하게 처리하겠네. 그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송 여사와 강미래는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윤아는 김 집사를 호출했다. 김 집사님, 이 두 분을
정중하게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저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정문에 똑똑히 전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집사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두 사람을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나갔다. 그들이 떠난 뒤 침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자신들이 놓은 덫에 자신들이 걸려든 멍청한 사냥꾼들의 비참한 퇴장이었다. 침대에 누워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권지혁이 조용히 눈을 떴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대단하군. 적의 칼로 적의 팔을 베어버렸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유나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세 사람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권태만은 이제 저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더 교활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이번 승리로 그들은 작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진짜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권태만이라는 거대한 적은 이제 그들을 본격적인 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유나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가장 강력한 아군, 권지혁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서윤아가 아니었다. 송여사와 강미래가 쫓겨난 후 저택에는 겉으로 보기에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다. 서윤아는 저택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완벽하게 굳혔고 하인들은 그녀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따랐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을 향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유나와 권지혁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동맹을 넘어 서로를 신뢰하는 전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서재에서 아버지의 회사 서진건설의 파산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최근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비록 권지혁이 급한 불은 꺼주었지만 회사는 이미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다. 유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싶었다. 아직도 그걸 보고 있었나 어느새 잠에서 깨어난 권지혁이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는 따뜻한 우유가 담긴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밤샘 작업을 하는 그녀를 위한 작은 배려였다. 고마워요. 유나가 작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뭔가 이상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특히 베트남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된 게 결정타였죠. 베트남 프로젝트 권지혁이 흥미를 보이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네,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현지 파트너사였던 바이나 쏜 그룹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 바람에 막대한 위약금을 물고 연쇄 부도를 맞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그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경쟁사에게 붙었다고 생각하셨지만 전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요. 유나의 이야기는 권지혁의 머릿속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사고를 조사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모든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의 실장. 그는 즉시 보안 채널로 초의 실장을 연결했다. 지금부터 내 사고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 말고 지난 1년간 권태만 전무의 모든 자금 흐름과 제3자를 통한 비공식적인 접촉 내역을 샅샅이 뒤져봐. 특히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거래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는 유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서진건설의 파트너사였던 바이나산 그룹에 대해서도 알아봐줘. 그들이 계약을 파기할 무렵 권태만 측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정황이 있는지. 최 실장의 정보팀은 오럼 그룹이 자랑하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권태만의 뒤를 캤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드러낼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날 밤 최 실장의 보고를 듣는 권지혁과 윤아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찾았습니다. 초의 실장의 목소리는 흥분과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을 친 트럭 운전사는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필리핀으로 밀항했습니다. 그 돈이 입금된 곳은 카리브해에 위치한 한 유령 법인의 계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법인이 서진건설의 베트남 프로젝트를 파기시킨 미나쏜 그룹에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아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두 개의 비극이 유령 법인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소름 끼치게 연결되고 있었다. 그 법인의 자금 출처는 권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권태만 전무가 지난 1년간 차명으로 보유하던 오럼그룹의 주식을 시장에 조금씩 내다 팔아 현금화한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그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후 바로 그 법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거대하고 잔인한 음모의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윤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구나.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권지혁이 그녀의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래, 권태만의 계획은 이거였어. 첫째, 서진건설을 무너뜨려 당신의 가족을 절박한 상황으로 내몬다. 둘째, 나를 사고로 위장해 식물인간으로 만든다. 셋째, 두 가문을 모두 돕는다는 명분에 절박한 당신과 의식 없는 나를 결혼시킨다. 윤아는 그의 말에 경악했다. 왜 그런 짓을 그렇게 함으로써 권태만은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었지. 그는 빚을 진 당신을 꼭두각시 아내로 내세워 내 모든 의결권과 재산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려 했을 거야. 동시에 조카의 비극을 수습하는 자비로운 후견인 행세를 하며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결국에는 오럼그룹 전체를 삼키려 했던 거지.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다. 윤아와 그녀의 아버지는 그저 거대한 야망을 위한 장기판 위에 졸에 불과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 아버지가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한 남자의 탐욕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비극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윤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권지혁이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미안하군.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내 싸움에 끌어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었어. 아니, 이 싸움의 시작점이었을지도 모르지. 그의 위로에 윤아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토해내는 듯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에서 윤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한참을 울던 윤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예요. 권지혁은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제부터 이건 나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야. 우리의 복수다. 그들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더 이상 둘 사이에는 어떤 계약서도, 조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배신과 음모의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공동의 적을 향한 분노와 서로를 향한 깊은 연대감으로 맺어진 진정한 동지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삶과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모든 것을 건 전면전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서윤아와 권지혁이 나란히 서 있었다.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든 권태만은 대외적으로는 송여사 모녀를 질책하며 자신은 무관함을 연기했지만 물밑에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연약한 사슴인 줄 알았던 조카 며느리는 사실 날카로운 이빨을 숨긴 암호랑이였다. 자신의 계획이 연이어 차질을 빚고 심지어 야심작이었던 두바이 프로젝트마저 정체불명의 이유로 자금 압박을 받기 시작하자 그는 모든 일의 배후에 서윤아가 있다고 확신했다.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대업을 망칠 순 없지. 그는 더 이상 윤아를 어르고 달래는 유치한 수법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녀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그녀의 가장 큰 약점. 그녀의 아버지와 서진 건설이었다. 며칠 뒤 TV뉴스 속보로 서진 건설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소식이 터져 나왔다. 오라이언 캐피탈이라는 정체불명의 해외 투기 자본이 서진 건설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주식 공개 매수를 선언하며 경영권 탈취에 나선 것이다. 회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병상에 있던 윤아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충격으로 쓰러졌다. 윤아는 병원에서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바친 회사가 눈앞에서 낯선 이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절망이 고스란히 그녀에게 전해졌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 때문에 윤아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이 권태만에게 맞서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공격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녀의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가 망연자실한 채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권지혁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권태만이 비열하고 잔인한 인간일 뿐이지. 그리고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어.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렸으니까. 내 사람. 그 한마디가 윤아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라이언 캐피탈은 권태만이 내세운 유령 회사일 거예요. 자금력에서 상대가 되질 않아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니까. 권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내가 오럼 그룹의 이름으로 나설 수는 없어. 그랬다간 내가 멀쩡하다는 걸 광고하는 셔이 되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지. 그날 밤부터 침실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다. 권지혁은 최 실장을 통해 자신의 개인 자산으로 비밀리에 새로운 투자법인을 설립했다. 백기사의 등장이었다. 그는 이 새로운 법인을 통해 권태만의 오라이언 캐피탈과 똑같이 서진 건설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시장에 나온 주식을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확보하느냐의 싸움이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한쪽 벽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식 시세와 거래 현황이 떠 있었고 권지혁은 최 실장과 쉴 새 없이 통화하며 작전을 지시했다. 5분 뒤에 10만 주 풀어 상대가 물면 2분 뒤에 20만 주를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자금줄이 마르도록 압박하는 거야. 윤아 역시 넋놓고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영학 지식을 총동원했다. 서진건설의 재무제표와 자산 내역을 분석하여 숨겨진 가치를 찾아냈고, 소액주주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그들을 설득할 전략을 세웠다. 그녀의 정확한 정보와 분석은 권지혁이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다. 밤과 낮의 구분은 사라졌다. 그들은 커피와 간단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보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때로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유나의 어깨를 지혁이 주물러 주었고, 때로는 날카로워진 지혁에게 유나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의 마음을 다독였다. 어느 새벽,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유나는 모니터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그녀의 고개가 위태롭게 앞으로 꺾였다. 그 순간 지혁이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를 부드럽게 받쳤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긴 속눈썹 아래의 그늘, 피곤함이 역력한 핏기 없는 입술. 그녀는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손길에 유나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오직 치열한 전투의 여운과 서로를 향한 낯선 감정만이 떠돌았다. 그것은 동지애보다 뜨거웠고 연민보다는 깊었다. 고마워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전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 가능한 거야. 지혁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깨달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가장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 며칠간의 치열한 주식 매입 전쟁 끝에 마침내 권태만의 공세가 한풀 꺾였다. 권지혁이 내세운 백기사가 우호 지분을 포함하여 40%에 육박하는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물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 상처뿐인 승리였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회사를 지켜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공격으로 권태만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악랄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해 올 것이 분명했다. 유나와 권지혁은 승리의 기쁨을 나눌 새도 없이 다음 전투를 준비했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어. 유나가 굳은 의지로 말했다. 권지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끝을 봐야지. 우리가 함께 그들의 맞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시련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불 속에서 담금질된 강철처럼 그들을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서진건설에 대한 경영권 방어는 성공했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권태만은 자금력을 동원하여 언제든 다시 공격해 올 수 있었다. 방어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권태만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방, 실버 불렛이 필요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매년 오럼그룹이 주최하는 VIP 자선갈라 행사가 다가온 것이다. 권지혁의 부재 속에서. 이 행사는 실질적으로 권태만이 그룹의 대내외적인 리더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무대였다. 권태만은 자신의 서재 외에 외부 행사장에도 비밀 사무실을 두는 버릇이 있어
침대에 누워있던 권지혁이 말했다. 특히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는 말이지. 아마 행사가 열리는 호텔의 스위트룸 하나를 통째로 빌려 자신의 작전본부로 사용하고 있을 거야. 유나의 눈이 빛났다. 그곳에 증거가 있을 거라는 말인가요? 그래, 그의 모든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 그리고 아마 내 사고와 서진건설을 공격했던 자금의 출처까지 담긴 하드 드라이브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장 위험한 물건을 숨기는 법이니까 그것은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제가 갈게요. 유나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권지혁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신뢰가 뒤섞여 있었다. 혼자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줄 테니. 갈라 행사가 열리는 날 밤, 유나는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화려한 보석 대신 그녀의 목에는 심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만이 가느다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슬픔을 간직한 젊은 미망인의 모습.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드레스 아래 숨겨진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와 클러치백 안에 든 머리카락보다 얇은 광섬유 카메라와 해킹용 USB 장치를 상상하지 못했다. 준비됐나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오는 권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초의 실장과 함께 저택에서 호텔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해킹한 채 유나의 시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었다. 유나는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그녀를 아는 척하며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완벽한 미소와 절제된 슬픔으로 모든 이들을 대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귓가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속삭여 주었다. 지금 당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는 태평일보의 김 사장이야. 권태만의 오랜 자금줄이지. 적당히 상대하고 피해. 왼쪽 테이블에 앉은 여성은 국토부 장관의 부인이야. 권태만이 두바이 프로젝트 인허가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지. 유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거대한 연회장을 능숙하게 헤쳐나갔다. 마침내 권태만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인자한 작은아버지의 가면을 쓴 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세아가 와주었구나. 힘들었을 텐데. 얼굴이 많이 상했어. 아니에요. 작은아버님, 제가 오럼가의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걸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번뜩였다. 권태만이 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권지혁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지금이야 연설 시간은 정확히 15분.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유나는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최 실장, 17층 복도 CCTV, 30초간 루프 영상으로 돌려. 권지혁의 지시에 따라 호텔의 보안 시스템이 하나씩 무력화되었다. 유나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미로 같은 복도를 뚫고 스위트룸 앞에 도착했다. 17015. 문은 5초 뒤에 열린다. 5, 4, 3, 2, 1. 지금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스위트룸은 권태만의 개인 사무실로 개조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서재 벽난로 위 그림 뒤에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권태만 아들 생일 0810.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치우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뭉치와 함께 검은색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찾았어. 그녀가 속삭였다. USB를 연결해. 지금부터 데이터 복사를 시작한다.
유나는 준비해온 USB를 하드 드라이브에 연결했다. 작은 액정 화면에 데이터가 복사되는 진행률이 표시되었다. 1%, 2%.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연설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권태만 연설이 끝나가 3분 남았어. 권지혁의 목소리가 초조해졌다. 85%, 92%. 유나는 식은땀으로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99%. 마침내 복사가 완료되었다. 유나가 USB를 뽑으려는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권태만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고 있었다. 수메요. 빨리. 유나는 본능적으로 금고를 닫고 그림을 원위치시킨 뒤 창가의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거의 동시에 스위트룸 문이 열리고 권태만이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래서 말인데 주주총회 전에 서진 건설 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하네. 자금은 예정대로 스위스 계좌를 통해 세탁해서 유나는 숨을 죽인 채 커튼 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권태만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불법적인 자금 세탁 계획을 떠벌리고 있었다. 이것은 USB에 담긴 데이터보다 더 확실한 살아있는 증거였다. 다행히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유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커튼 뒤에서 나왔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방을 빠져나와 다시 연회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연회장에 다시 나타났을 때 마침 권태만의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권태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오다 유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한 미소를 보냈다. 그 미소는 곧 그의 마지막 미소가 될 터였다. 유나는 무사히 호텔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긴장이 풀리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클러치백에서 작은 USB를 꺼내 손에 꽉 쥐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승리를 가져다 줄 무기였다. 해냈어. 서윤아.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오는 권지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와 뜨거운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유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길고 긴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곧 찬란한 새벽이 밝아올 것이다. 오름그룹의 연례 주주총회장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 권태만은 승리를 확신한 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회의장을 가득 메운 주주들을 훑으며 곧 자신의 것이 될 제국을 음미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식물인간이 된 조카 권지혁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오름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권태만이 낭랑한 목소리로 승리의 서막을 열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오름그룹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권태만은 그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이었다. 광 육중한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 권지혁이 서 있었다. 식물인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건강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의 곁에는 굳건한 표정의 서윤아가 함께였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유령이라도 본 듯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권태만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사색이 된 채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의 뒤편에 앉아있던 송 여사와 강미래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오랜만입니다. 숙부님, 얼음장처럼 차가운 권지혁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서윤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기세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주주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다. 지혁아, 네가 어떻게... 권태만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권지혁은 대답 대신 비서 최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고디어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권태만이 누군가와 은밀히 접선하며 권지혁의 채 브레이크 고장을 내라고 지시하는 장면. 회사의 기밀 자료를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증거. 그리고 서윤아의 아버지를 파산시키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 통화 녹음까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은 명백했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권태만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권지혁은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송 여사와 강미래가 권태만과 공모하여 서윤아를 권지혁과 강제로 결혼시키고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계획이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숙부님, 당신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권지혁이 차갑게 선언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권태만과 송 여사. 강미래는 저항할 기력조차 잃은 채 힘없이 연행되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허무했다. 주주 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서 권지혁과 서윤아는 서로를 마주보며 굳건히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일만 남아있었다. 권태만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주주총회장의 아수라장은 한편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처럼 끝이 났고 권태만과 그의 하수인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송 여사와 강미래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 누렸던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뼈저린 후회뿐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권지혁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서윤아 아버지의 회사는 기적처럼 재기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것은 물론 오름그룹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다. 딸의 희생으로 회사를 구해야 했던 아버지의 얼굴에는 마침내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권지혁과 서윤아의 결혼 생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더 이상 서로를 속일 필요도 연기할 필요도 없었다. 수많은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며 쌓아 올린 신뢰와 존중은 어느새 깊은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차가운 계약서는 서랍 깊은 곳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진심만이 남았다. 어느 맑은 오후 두 사람은 권지혁의 저택 정원을 나란히 거닐고 있었다. 한때는 감옥처럼 느껴졌던 그곳이 이제는 둘만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유나가 햇살을 받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혁은 말없이 유나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따스한 온기가 유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지혁이 유나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운명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진짜 우리 인생의 시작,
그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유나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 눈을 마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운명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비극을 이겨내고 행복을 쟁취한 삶의 주인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저 멀리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시련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그들 앞에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가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